주제는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고 낯선 주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염두를 해드리고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방분권 따옴표, 그다음 균형거점 따옴표는 마치 정해진 의미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없고 그다음에 인문학자들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없습니다. 그 말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 떠돌아다니는 말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면 허공에 이제 그 발길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도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비농 인구의 집적입니다. 이건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가 먹을 걸 자기가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공간적으로 모여 있다는 거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었던 거거든요. 아주 취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명인데 생명이라면 뭘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먹을 걸 생산하지 않고 다른 장치에 의존을 하면서 자기의 생존을 갖다가 책임을 지는데 그 사람들끼리 또 모여 있어요. 이건 철저히 약탈 경제가 기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걸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렵도 아니고. 그래서 그 기이한 존재인데 이게 메트로폴리스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더 기이합니다. 그 사람들끼리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면 이 사람들은 철저히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스템을 갖다가 막 개발을 해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모으게 됩니다. 이 양이 생각보다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일단 첫 번째로 우물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 식량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쌀 것, 그다음에 그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해결할 게 많아가지고 정말 대도시가 왜 출현했는가에 대한 것도 하나의 역사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정리가 잘 된 게 이제 그 모리코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세 가지 3A입니다. 3A라고 되는데 보통 뭐냐면 식량이 어디선가 오지 않으면 도시는 망합니다. 근데 이 어디서 오지 않으면의 시간 개념이 들어가서 꾸준히 오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을 갖다가 먹이려고 해가지고 1년치 한꺼번에 모을 수가 없어요. 광이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 창고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 끊임없이 움직일 것이라는 하나의 조건이 들어갑니다. 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건데 이거는 계절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쌀이 10월달, 11월달에 나온다고 하면 9월부터 해가지고 한꺼번에 와장창 비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꾸준히 온다는 얘기는 그것들을 찔끔찔끔 계속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쌀 농사 자체가 대도시 굉장히 이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광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한 번 들어가면. 그래서 양지강 이하로 들어가면 그럼 별을 갖다 한 3번 정도 하니까 1년에 그 정도쯤 되면 한 4개월에 한 번씩 창고가 이렇게 비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북부로 올라가면서 쌀농사의 북부 지역에서 대도시가 출현을 한다는 건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갈 게 뭐냐면 이제 군대입니다. 끊임없이 공급을 하려고 하면 그 무역로를 갖다가 언제나 지켜야 돼요. 이거는 그 영토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인트 지배에서 라인 지배, 그다음에 이제 면 지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거점, 고구려 시대라든지 이럴 때는 거점이에요. 그래서 뭐 안시성에서 들어와가지고 뭐 몇 달 동안 버텼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의 거점만 잡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 거점 밖은 다 허허벌판이 빈 공간입니다. 권력의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점으로 들어가다가 교역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순찰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페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서 중간에 산적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후기만 해도 후기까지라고 하더라도 그 페트롤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산적이라든지 해적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길을 위로 간다는 것 자체가 거점을 갖다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목숨 위협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 페트롤을 갖다 계속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려면은 군대가 쓸데없이 움직여야 돼요. 예전 같으면 군대는 군영에 있었고 훈련하고 거기서 이제 군사력만 갖고 있다가 위기시에 나갔다 치고 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쓸데없이 움직이는 비용까지 추가가 되는 겁니다. 먹여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군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뭐 네덜란드가 갑자기 큰다라든지 그 아리기의 그 세계체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면 왜 해양 세력이 클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재밌는 에피소드가 그거예요. 네덜란드가 갑자기 모든 그 부를 갖다가 스페인에서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유태인들이 그로 갔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에서 이제 불교 신경 논쟁에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딜을 합니다. 네덜란드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딜을 하는 게 뭐냐면 무역과 관련된 치안을 보장을 해줄게 보험제도로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 네덜란드 상인 입장에서 보면 영국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쪽보다 뭐가 다른 거였냐면
에스코트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배가 갈 때 주변에 이제 에스코트를 해주기 때문에 국가가 보험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다운시킬 수가 있을 거고 원가가 줄어드는 거죠. 교통비가 더 적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시세 차익으로 해가지고 확 잡아버리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나의 그 교역료에서 군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서울 사람들 먹이려고 이제 삼겹살 저쪽에서 칠레에서 끌고 오는데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이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군사적인 그러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돈인데 상비군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끊임없이 물건이 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군대를 갖다 유지를 해야 되고 그 군대 유지 비용을 상비군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대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메트로폴리스 지리학에서의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 따져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굉장히 취약해요, 이게. 왜냐하면 주변에 배우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군대가 굉장히 강하게 있긴 하지만 이 군대가 그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군대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아시아의 그 대도시 하나 잡으려면 어디로 갈래라고 했을 때 서울을 잡을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입지적으로는 전혀 서울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없는데 대도시로 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이제 바운더리입니다. 경계. 한 국가의 센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국가의 센터가 없었다면, 쉽게 말하면 북한하고 만주까지도 하나의 국가였다면 과연 대도시,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갖다가 점령하는, 지배하는 메트로폴리스를 어디에 둘까라고 했을 때 서울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국경에 대한 그러니까 종속적으로 디펜던트한 상태로 대도시가 큰다라는 거예요. 이 경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계 문제 때문에 오늘날의 지역 분권이라든지 갈등 문제까지 계속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흐름입니다. 이제 분권 얘기하겠습니다. 지방 분권 얘기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지방 분권은 중앙이 해야지 지방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방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지방 분권을 얘기를 하면 그건 독립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앙이 항상 지방 분권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 보고 자꾸 권한을 가져가라고 해요. 권력 관계에서 그쪽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희한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국가는 중앙은 자기의 권력을 지방에 주려고 할까 그렇게 쓸데없이.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갖다 준다는 건 굉장히 희한한 일이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한테 자기 권한을 갖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자식들한테 너 네가 알아서 지금 다 써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나 지방분권이란 말을 중앙이 던질 때는 발표를 할 때는 발설을 할 때는 항상 중앙의 경제 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이제 프랑스부터 지방분권화가 시작이 돼가지고 90년대 후반에 완성이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70년대 경제 개판나고 실업률 거의 60%까지 갑자기 쫙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가 불안할 때 미테랑 집권하고 81년도 집권을 한 다음에 바로 지방분권 82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이 자기 영토를 스스로 다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면 너희가 좀 알아서 가져갈래? 라는 말을 던지는 게 지방분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지방분권이라는 맥락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들어갔느냐? 97년도에 IMF 이후에 2000년대부터 급증합니다. 그 이전에는 김대중 정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방등권이라고 했어요. 영남, 호남이 같은 권한을 가지게 가자라고 하는 거지 중앙과 지방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지방분권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튼 97년도 경제 위기 이후입니다. 중앙의 위기를 겪을 때 지방분권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방의 입장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을 갖다 이양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방자치, 뭐 아니면 지방주의, 지방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동인 자체는 이니셔티브라든지 흘러가는 것들은 굉장히 중앙 집중적으로 움직입니다. 역으로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려면 강력한 중앙 정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가져가지 못해요. 중앙정부가 굉장히 힘이 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갈 게 뭐냐면 지방분권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고려를 해야 될 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그 코푸스라고 하는 실체는 더 확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82년도에 지방분권 돼가지고 이제 쭉 가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년 지나고 나니까 빌랑이라고 해가지고 대차대 주권을 까보니까 중앙정부의 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배로 늘었어요. 지방분권 되면.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중앙정부가 이때까지 하던 일들은 기능적인 분할입니다. 이 오버니즘을, 유기체주의를 어떻게 하냐면, 기능 따라가요. 그래서 문화부, 아니면 뭐, 그 과학부, 재정부, 이런 식으로 부처로 들어갑니다. 이 부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영토화시키지 않습니다.
문화부 사업은 그냥 쭉 뿌리면 되는 거고 뭐 지자체로 n분의 1로 할당을 할지언정 아무튼 고려하지 않습니다. 국토부가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 건설을 할 때 예산을 갖다가 얼마가 필요한데 이게 충남에 얼마, 충북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사업 자체가 일단은 기능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방 분권화되고 나면 그 기능 단위로 하던 것들을 영토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회의를 딱 할 때 뭐 문화부가 갑자기 뭐 우리 돈 얼마 쓸래요? 라고 하면 총리가 물어야 될 게 뭐냐면 그 돈 어느 영토로 어떤 식으로 가니? 라고 묻지 않으면 지방 분권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중앙정부가 하던 것들을 영토로 분절시켜야 됩니다. 자기의 돈들, 자기의 인력들 분절을 하다 보면 빈 곳들이 생겨요. 빈 곳들은 채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쓸데없이 중앙정부가 비대화됩니다. 이게 이제 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 문화부가 그쪽에 다 파견을 하는 거죠. 팔도에 파견을 하고 그다음에 과기부도 또 팔도에 파견을 하고 자기의 기능을 갖다가 영토로 분절시키다 보니까 지방행정기관이라는 것이 폭발합니다. 그 지방행정기관들이 영토 단위로 도지사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도지사 아래로 모여가지고 해처분을 해서 같이 만들어 놓는 게 이제 지방분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방분권화 되고 나서 공무원들의 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그것들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그 마디마디를 갖다 이어나가는 프로토콜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지방분권입니다. 그래서 해계물이 또한 마찬가지로 달라져요. 예전 같으면 문화부 일에 재정부가 별로 얘기 안 하고 아니면 교육부가 제대로 얘기 안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부터는 행정적으로도 그것들을 갖다가 총괄하는 총무부라든지 내무부라든지 아니면은 거기 그 재정부라든지 재정부가 이제 파워질수있죠. 그 예산을 갖다가 하니까 그쪽이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즉 뭐냐면 중앙정부 부처 간의 위기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영토로 분절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이제 지방 분권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균형 발전 얘기를 하고요. 균형 발전은 정말 이상한데 균형이라는 게 밸런싱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를 갖다 밸런싱하겠다는 얘기예요. 정해진 바 없어요. 국토균형 발전이다라고 하면 늘상 나오는 겁니다. 국토균형 발전을 갖다 사람 단위로 할 것이냐, 영토 단위로 할 것이냐. 사람 단위로 하면 강원도는 뭐 거의 전라도 몇 분의 1로 줄어듭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영토 단위로 하면 당연히 여기는 많죠. 그래서 그 통치라고 했을 때 보통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인구 통치하고 영토 통치, 영토 통치.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통치 비용이 세지고요. 영토가 넓어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결합해가지고 이제 항으로, 텀으로 이제 그 존재를 하는데 통치 비용이 이제 마치 그 경제학에서 노동하고 자본 요소를 갖다가 이제 그 편미분 하듯이 두 개를 갖다 같이 놓고 설명을 합니다. 같이 놓고 설명을 하는데 균형 발전이라고 했을 때 이 균형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뭐가 균형되어 있길래? 라는 질문이 빠진 채로 균형 발전이에요. 일단 균형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예로 들어갔던 게 이제 그 90년대에 나왔던 논문 중에 재성교가 썼던 논문 중에 재미있는 논문이 뭐냐면 균형 발전에 대한 그 앞에 들어가는 게 뭔지 갖다 찾은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바슐라르까지 가요. 바슐라르의 과학철학까지 간다. 양질. 모든 질은 양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하나의 그 태조처럼 들어가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균형적이지가 않다. 비균형이다. 비균등이다. 그러면 서비스를 갖다 하나 만듭니다. 의료, 보건 서비스가 두 개가 불균등해졌다. 불균형이다. 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겠냐는 거죠. 병원 수냐? 그럼 병원이 여기가 많다. 적다. 비슷해요. 두 개의 병원 수는. 인구 대비로 한다고 치면. 비슷합니다. 그럼 두 개의 병원이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거기서 그 의사 수, 침상 수, 뭐 서비스 수, 그럼 의사가 많다고 좋은 거냐? 그럼 의사가 치료했을 때의 치료율 뭐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쪽으로 수렴이 돼요. 불균형한 것들은 직관적으로 알지만 균형을 갖다가 정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갖다가 집어넣은 것 자체가 이제 끝나지 않는 게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균형 발전 또한 마찬가지로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리를 하면 지금의 그 균형 발전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거의 그냥 이거는 이마지너리, 그러니까 상상의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상상의 게임인데 어떻게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느냐라는 이제 철학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실제합니다. 힘은 실제하지만 그것들의 게임의 룰 자체는 거의 상상적인 거로 간 거였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뭐 마감일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 소멸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지방 분권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지방 분권을 해야지만 균형 발전이 된다라는 말은 더 넌센스입니다. 여기 안 써도 코미디예요. 진짜 하이 코미디인데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 자체는 지방 분권이 지금 어느 분야에서 그 말을 갖다 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요즘 나오는 것들은 철저히 영남 쪽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전라도 쪽에서, 호남 쪽에서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거의 안 나왔어요.
김부겸 장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영남 쪽에서 들어가는데 요즘에 나오는 영남 쪽의 트렌드가 지금 그래프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결국은 지금 영남의 위기를 갖다가 중앙을 강화시켜가지고 영남한테 지방 분권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전략들이 나오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 문제의식은 뭐냐면 지방 분권화되면 중앙이 알아서 너가 알아서 해라고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 위기가 되는 영토들을 갖다 구획화시키고 분절화시키고 거기에 몇몇 곳에 이제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여기 계약화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영토를 나누는 여기가 위기다, 여기는 중앙정부의 위기다라고 지방의 위기를 갖다가 바꿔서 해석을 한 다음에 중앙의 돈을 갖다가 지방에 뿌릴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가장 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지방분권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막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군데 이제 특별지구들이 만들어져서 그 특별구역들이 돈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제 상황은 위기인데 중앙정부의 위기인가라는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미스테이크입니다. 중앙정부의 위기는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여기가 저쪽 영남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국가의 위기는 아닌 거예요. 자기 부분의 위기가 지금 전체 위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자체가 워낙 비대해지면서 수도권이 잘 살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전혀 위기가 아닌데 지방의 위기입니다. 지방은 지금 경기도부터 해가지고 거제 조선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실제로 위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영남권의 위기를 어떻게 중앙 정부의 위기로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큰 문제 설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여기가 지금 문제니까 돈을 갖다가 내야 된다라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균형 발전이란 말이랑 같이 포개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제 국가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 스케일 프리라고 해가지고 스케일이 작아져도 마찬가지로 통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경남권이 만약에 위기다라고 해놓고 그 경남권의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것들을 나누면 돼요. 또 여기를 갖다 나누고 저기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눕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들어갔을 때 그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나누는 단위가 도냐 군이냐 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차이들은 다 무화가 돼버려요. 경상도가 위기면 경상도에 돈이 들어가는데 경상도 어디가 위기냐라고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그 전략 게임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단위로 우리는 균형을 얘기하는가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고 지방소멸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소멸 나오는 책들 거의 대부분을 보세요. 다 시군구 단위로 나눴습니다. 도 단위로 안 나눠요. 왜냐하면 시군구에서는 지금 소멸될 군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군 바로 인접한 도시들은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경계를 어디에 나눌 것이냐에 따라서 게임의 룰이 계속 이제 스케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갖다가 놓고 보면 돼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맨 마지막 말. OECD가 한 5년 전에 뭔 짓을 했냐면, 짓이라고 합니다. 뭔 일을 했냐면, 연구에서 뭘 했냐면, 도시 진위계수를 만들었습니다. 도시 진위계수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도시는 진위계수라고 하면 불평등 지수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상위 10%가 전체의 부를 얼마나 가져가는가를 갖다 이제 진위계수를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 불평등 지수를 갖다가 OECD가 그렇게 해가지고 발표한 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다 국가 단위입니다. 경계를 작은 쪽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도시 자체에서 진위계수를 만들었습니다. 진위계수를 만들었더니 불평등 지수를 만들어놨더니 밀라노 피크치고 뭐 어디 피크치고 이런 식으로 쳐요. 피크가 나와요. 피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왜 중요했냐면 유럽 차원에서 EU 국가 위에 있는 EU 차원에서 균형 발전 기금을 갖다가 뿌릴 때 잘 사는 도시들을 다 제외시켰어요. 밀라노 엄청나게 잘 살기 때문에 거기 돈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런데 불평등 지수를 만들으니까 뭐가 되냐면 도시 안에서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럼 밀라노 부자 도시이지만 여기는 가난한 사람도 많다라는 거에 대한 명분을 세웠습니다. 그걸로. 그래서 EU의 균형 발전을 갖다가 부자 도시에 뿌릴 수 있게 만들어 놓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U 자체가 이게 경계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균형 발전에서 키는 경계입니다. 이 경계를 시도 단위로 할 거냐, 시군 단위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 경계를 갖다가 우리나라 전체로 해버리면 균형 발전 이미 된 거죠. 이제 전체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